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주택연금이라니 이 집을 그래 네가 살고 있는 집 원래 팔려고 했는데 그럼 너희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뭐야? 아빠 그거 놔준 거 아니었어? 아빠가 놔주려고 그거 한 채는 남겨뒀다며. 그러려고 했지. 근데 아무래도 그게 옳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아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 시집 보냈는데 집 한 채는 해준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그 집 네가 낡아서 싫다고 했잖니. 청약 당첨 안 된다고 명의 이전도 싫다고 했으니 잘 된 거 아니냐? 내 말 뜻은 지금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려는 집은 싫지만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아서 당연히 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주택연금이야? 그럼 우리 어쩌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 차라리 잘 됐지 뭐냐. 네가 받겠다고 명예라도 바꿨으면 손 쓸 방법이 없었을 텐데 청약에 대한 것 때문에 네가 명의 안 바꾸겠다고 한 게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래도 주택연금 돌렸으니 네가 청약 당첨될 때까지는 살 수 있으니 좀 살다가 당첨되면 네가 그렇게 바라던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라. 요새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근데 나더러 이 집 한 푼 없이 어떻게 분양금을 감당하냐고? 요새 보니 다 대출 나온다던데 그걸로 해라. 젊은 사람들 똑 부러져서 부모 힘 안 빌리고 지들끼리 산다고 금리 낮은 대출 잘 받아서 신축 청약 받더라. 그래도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아빠가 처음부터 나랑 이 서방 도와준다고 기대하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아빠 죽으면 이 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자식 주는 게 낫지. 나라에다 몽땅 날려야겠어. 그것도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니라더라. 내가 여태 달달이 받은 금액 다 계산해서 덜 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해준다고 하니 그것까진 네가 죽은 뒤에 이뤄지니 빨리 죽을 때 너한테 받는 보상금마저 막지는 않으마. 아빠 정말 1억이야? 대체 내가 아빠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잘못한 거 없다.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죽기 전까지 잘 모아놔. 안 그럼 신축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집에서 나가게 되면 살 곳이 없지 않냐. 기가 막혀 정말. 나 생각해준다는 사람이 지금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 아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그러면 죄 받아. 네가 나한테 한 것만큼 죄 받겠냐. 그만하자. 나는 지금 집 팔고 너 모르는 곳에 가서 살련다. 자식 크면 남이라더니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내 심정 알겠지. 딸 하나만 보고 살았건만 저는 딸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 이제 이 인연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사위가 제 모습을 보고서 한숨 쉬고서 여전히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딸이 살고 있는 집 42평짜리 큰 집인데 우리 딸이 혼자 자라서 그런지 동물 키우는 것들을 좋아했고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싶다는 말에 그래 너는 작은 집보다 큰 집이 좋겠다 싶어서 사둔 집이었습니다. 워낙 집값이 우상향을 하니 나중에 딸이 시집갈 때쯤이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제 이름으로 사두고 상속세를 물더라도 딸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은 친정아버지 마음을 한 동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딸 시집 보내고 가끔 딸네 집에 드나들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동수라는 남자이고 일평생 청춘일 줄 알았건만 정신 차려보니 환갑이랑 칠순잔치도 넘기고 올해 73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아무리 막을 수 없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르는 게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32살 때 회사 동료의 여동생에게 첫눈에 반해 노총각 마음에 불을 지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제 딸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안 사람을 먼저 보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 안에 있는 딸아이를 외면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를 붙든 것은 제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가 된 처남인 김상구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우리 순영이가 그렇게 된 건 절대로 은정이 탓이 아니야. 자네 딸을 원망하지 말게. 순영이가 목숨 걸고 낳은 딸인데 자네가 아껴줘야지. 은정이는 순영이와 자네 딸이 아닌가? 내 딸인 거 아는데 순영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딸 내가 지켜줘야 하는 거 잘 아는데 나는 왜 이리 딸이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자네가 어쨌든 순영이 이리 가버렸으니 은정이 잘 키우면서 새 살림도 차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미 간 사람은 간 것이고
자네 인생 은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 궁리만 하게. 저는 처남의 말에 어떻게 해서든 기운 차려서 먼저 간 순영이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딸을 위해 평생을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이 악물고 열심히 키웠던 것 같아요. 아내 잃고 젊은 나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재혼 권유를 많이 받고 딸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며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중매자리도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딸만 보고 키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김밥집을 차려 매일 새벽 딸아이를 업고서 김밥을 싸서 팔았습니다. 다들 남자 혼자 아기 업고 김밥을 싸서 파니 그것이 딱해 보였든지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일부러 와서 사주기도 했고 입소문이 나서 젊은 엄마들이 찾아와 김밥을 사가면서 장난감이며 옷이며 필요한 것들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손녀딸 보듯 과자값도 쥐어주기도 했죠. 아이고 젊은이가 엄마 없이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구먼. 딸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제 딸인데요. 좋은 부모 밑에서 못 태어나고 제 곁에 와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죠. 요새 자기 인생 찾겠다고 애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참 좋은 아빠일세.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딸 애지중지 키우며 잘 살았으면 하고만 이렇게 말하고서 제 앞치마에 김밥값 외에 분유값 보태라며 돈 3만 원을 쓱 주고 훅 가버리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작은 관심이지만 이웃들의 큰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고 엄마 없이 자랐지만 한부모 밑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남동녀 애지중지 길러서 교육시켰고 행여나 딸아이라 걱정되어 학교 앞까지 바래다주고 데리고 오고 공주님처럼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딸은 다행히 제가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잘 자랐고 사춘기 때도 어긋남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갔습니다. 항상 모범생이었고 한때는 제 말을 하늘같이 여긴 딸이었고 누구보다 절 걱정했던 내 피부치였기에 앞으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서도 나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록 김밥집을 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껴 써서 딸 시집갈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는 집 가까운 데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한다길래 가격도 적당해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딸에게 사줄 거라 말하지 않고 그냥 이사갈 집이라고 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산다는 말에 아빠가 무슨 돈이 있냐고 놀랐는데 그래도 이사 간다 하니 딸이 모델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역시 새 아파트가 좋다며 휘둥그레서 좋다 했습니다. 보니까 24평보다는 30평대 위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거면 좀 큰 데로 가자. 24평도 우리 둘이 살기에 나쁘지 않은데 나도 큰 아파트 가서 여유 있는 공간 갖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어. 나중에 나 결혼하면 아빠랑 같이 살 수도 있으니까 기왕 살 거 큰 집 가자. 너 결혼하면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네 신랑이랑 같이 애 낳으며 가족끼리 오붓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솔직히 아빠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모실 착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말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딸 키운 보람 있네. 그럼 우리 딸이 원하니 큰 평수로 봐볼까. 딸은 지금 사는 24평짜리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답답했는지 큰 평수가 좋다 말했기에 큰 평수 위주로 둘러보기로 했지요. 자기가 살 집이니 자기가 좋아야지 되니까요. 그나저나 딸이 저와 함께 살 생각까지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 부모와 같이 살기 싫어하는데 홀아버지 걱정되어 데릴 사위 들였으마니 뭐니뭐니 해도 내 딸이 최고다 싶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아내의 목숨과 내 딸을 맞바꾼 걸 후회했을 때를 돌이켜보니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처남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딸에게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 뻔했는데 처남이 저를 잡아주었던 옛 과거가 떠올라 간만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처남이 반가워하며 단숨에 전화를 받자 저도 모르게 편한 마음이 들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연락 안 했는데 그동안 잘 지냈나? 우리 예쁜 조카 은정이도 잘 지내지? 그럼 우리 딸은 잘 지내지? 이제 은정이 시집 갈 때 됐는데 긴장해야겠어. 자식들이랑 같이 살다가 하나둘씩 시집 장가가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더라고.
이게 결혼하는 게 그냥 잠깐 독립하곤 달라.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잖아도 딸 결혼할 거 생각해서 내가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집 한 채 해주려고. 뭐 딸인데 뭘 집을 해줘. 그냥 집 가진 녀석 만나 시집 보내면 되지. 따로 혼수 안 해주고 집해서 보내려고 하지. 혼수는 시간 지나면 해온 거 티도 안 나지만 집은 좀 똥똥거릴 수 있잖아. 에이그 그냥 혼수해 보내고 집 살 돈으로 노후자금이나 만들어. 딸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나중에 자식들 다 졌다가 능력 떨어지면 더 부담 줄 수도 있어. 자네 은정이한테 할 만큼 했어. 방금 전까지 자식 시집 장가 보내니 허전하다 한 사람이 자식들 주어봤자 소용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 위화하기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은정이는 여동생이 남기고 간 조카인데 저부터 챙기라는 말을 듣고 뭔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얘기가 나온 김에 딸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까운데 하나 신축으로 분양받을 예정이고 딸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딸 명의로 계약한다 하니 처남은 잠시 신중을 기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글쎄 평생 김밥집 하면서 모은 돈을 아들도 아니고 굳이 딸 집을 해줄 필요가 있나 싶네. 차라리 자네 이름으로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처남은 자꾸만 제가 은정을 위해 집 사는 것을 말렸고 왜 그러냐고 묻는데도 요새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집 사주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노후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남이 허튼 소리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기에 말하는 뜻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미 마음먹었으니 대출을 껴서라도 제가 지금 돈이 있을 때 딸의 아파트를 사주고자 했죠. 그러나 딸은 자기 이름으로 산다고 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에 막상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크고 비싼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산다고 하니 겁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왕 내 이름으로 집을 산다면 나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 서울집을 사야지 가격 또 오르고 나중에 결혼하면 직장도 가깝고 애들한테도 좋고 그냥 나중에 나 청약되면 그때 서울에 있는 집 사줘. 아빠 청약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은 경기도 외곽이었고 제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이나 돈 버는 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 주택청약 적금도 붓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로 봤다는 생각에 옅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물론 딸의 말을 듣고 나중에 청약되면 집을 해주는 게 맞다 싶었는데도 아무튼 계속 집값이 우상향하고 있으니 지금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정작 그때 청약이 되더라도 집을 못 사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일단 분양가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살 수 있었기에 제 이름으로라도 사놓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비록 경기도였지만 졸지에 저는 집을 두 채를 갖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내 집 마련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나는 두 채를 갖고 있으니 꼭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사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자 하는 집을 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만 해도 제 딸은 생각이 바르게 박혀서 부모가 번 돈이니 당연히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여겨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잘 샀어. 나 집 안 해줘도 돼.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빠 이름으로 집 사는 게 당연하지. 나는 나중에 청약 당첨돼서 내가 번 돈으로 서울에 집 살 거야. 이제까지 아빠가 날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바래. 내 이름으로 산다 한들 다 네 거지.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다 너 생각해서 산 거야. 나중에 너 청약 당첨되면 그 집 팔아서 원하는 집 사줄 테니까. 아빠 맘만 알아줘. 딸은 고마운 듯 제 팔짱을 꼈고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해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보기에도 서로를 위하는 다정한 부녀 사이였습니다. 딸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졸업한 후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회사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워낙 취업문이 좁았기에 원하는 회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까지 제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게 미안했던지 딸은 취업을 잠시 미루고 용돈벌이라도 할 요량으로 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딸의 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은정 학생 맞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는데 왜 취업 안 하고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여기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라 잠깐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전공 수업 담당하셨던 교수님이세요.
저는 딸의 교수님이라길래 얼른 일하던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생각 외로 상당히 젊어 보였습니다. 은정이 아빠라는 제 얘기를 듣고 교수님도 얼른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저는 교수님께서 참 예의 바르고 성품이 참 좋아 배운 사람이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과 만난 후 딸의 느낌이 어쩐지 전과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젊기도 하고 키도 크고 생김새도 훤칠하셔서 딸의 반응을 보고 설마 해서 교수님에 대해 은근슬쩍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서도 한 번 더 물으면 잘도 대답해 주더라고요. 지금 40대 정도 되셨고 결혼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 어느 교수님이랑 결혼하려다가 파혼하셨다고 하더라고. 신춘문예상도 받으시고 여러 작품 집필하신 작가님인데 우리 학교에 내내 교수님으로 계셨었다는 그렇게 말하면서 교수님을 생각했던지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교수님이 워낙 중후하고 멋있으셔서 많은 여자애들이 따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 우리 은정이도 교수님께 마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 딸이랑 13살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사람이 멋있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느낌이 절로 나는 학자 같으니 좋긴 한데 그래도 한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취직도 못하고 김밥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는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딸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도 교수님은 종종 저희 가게에 들러 김밥을 샀고 단체 주문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과 한 번 더 보고 얼굴을 자꾸 익혀놓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인맥이 좋아서 우리 딸을 어느 회사에 추천서라도 써주며 소개하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경험으로 비춰 유심히 보니 교수님도 우리 딸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어느 날부터 가게에 안 나오고 다시 용돈을 타서 옷도 사고 꾸미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딸의 취업 소식보다 결혼 소식부터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가게에서 김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수님과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는 딸을 보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딸이 교수님 사모님이 된다며 다들 부러워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는 시급 얼마 받는 시간 강사였습니다. 거기다 여러 문학작품을 집필했다고 하지만 그닥 책이 잘 팔리지 않아 돈도 없고 그 나이 되도록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쌓아올린 학벌과 허울 좋은 작가란 직업, 대학 시간 강사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전부였지만 우리 딸은 뭐에 홀렸는지 예비 사위를 진심으로 위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 하니 좋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도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나이가 있다 보니 제 사돈들 부모님들 나이도 저보다는 연령이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은근히 자식 자랑을 많이 하면서 제 딸을 낮추려는 게 보이는 것이 맘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전에 파혼했던 게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만 알아서 돈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번 돈은 모두 학비로 다 썼고요. 이러나 저러나 뭘 봐도 며느리에 비해 우리 아들이 미치는 결혼이기는 한데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지불해 오겠다고 해서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내 딸이 지불해 온다고 했다고요. 내 며느리 시집 갈 때 집 한 채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말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딸을 위해 사주려 했던 집이었지만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집이었죠. 거진 10년도 넘게 된 일이라 약속도 가물가물했죠. 나중에 딸이 청약에 당첨되면 그 집을 팔아서 해준다고는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딸이 청약 당첨되면 자기가 돈 벌어서 살 거라고 당차게 얘기해서 이 집을 생각하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딸이 안사돈에게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교수 되게끔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꼭 결혼 허락해달라고 이것저것 약속했다는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돈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사위도 그리 능력이 많지 않으니 그냥 헤어지고 자기 또래의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으나 딸은 한사코 사위와 결혼하길 바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저와 딸 사이를 갈라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생기면 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본다더니 우리 효녀딸이 그럴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딸이 사돈들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기 위해 집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길래 결국 전세 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 집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멀기도 멀지. 사는 곳에서 대학까지 몇 시간 거리야. 너는 맨날 그 2시간을 왕복해서 다녔냐? 참말로 독하다. 차에서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데 얼른 서울로 이사 가야지. 사돈들은 서울의 집이 아니라고 자기 아들 출퇴근 힘들다며 툴툴거리고 차라리 그 집 팔고 서울에 집을 사달라고 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아 그 집을 판다 한들 서울의 빌라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으니 딸의 말 맞다나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하고 첫 손주를 출산했고 바로 둘째 아이를 가진 후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둘째 손주를 봤습니다. 저는 하도 아이를 서두르기에 사위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빨리 사위랑 사돈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서울에 공급하는 다자녀 청약을 위해 손주들을 먼저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거저 키워지는 게 아니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보다 돈 들 일이 많았고 사위의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애 둘 키우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째 손주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친구들에게 맨날 물리고 와서 적응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리고 육아에다 집안일까지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맘때쯤 몸이 안 좋아져서 좀 쉴 겸 오래 운영해왔던 김밥집을 넘겨주어 나름 권리금을 받아 챙겼는데 그 돈으로 사위네 자립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태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맙다던 딸과 사위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시되었고 특히 사위는 현실은 시간 강사면서 자기가 교수가 된 착각에 빠졌던지 자기가 잘나서 도와주는 줄 알고 나중에는 그러려니 받아들인 게 참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더 이상 고맙다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육아하느라 바빠서 잊어먹었으려니 했고 저 또한 딸 도와주는데 뭐 고맙다는 말을 바랐나 싶었지만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딸은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혹시 시간 있어? 나 지금 좀 힘든데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오늘은 아빠 좀 쉬고 싶은데 이따 병원 예약도 가야 하고 병원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 오늘 이 서방 조금 일찍 퇴근한다는데 할 일이 태산 같아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뭔 일이 그렇게 많길래 오빠 방송가락 까딱 안 하냐? 알았다. 정급한 것 같으니 일단 병원 예약 다음으로 미루고 가보마. 저는 김밥집을 정리한 후 시간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도 가야 했고 사람도 만나 인맥 유지도 해야 했고 운동도 하고 나름 할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가끔 딸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두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친정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태 혼자 딸을 키워서 그런지 집안일이며 육아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김밥을 싸는 일을 해서 그런지 하지정맥류가 있었고 그걸로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딸이 하도 간절하게 제가 오기를 바라길래 그날은 병원 가리를 미루고 손주도 볼 겸 딸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지쳐 보이는 딸이 반기며 화색이 돈 채 도착하자마자 숨도 못 고른 상태에서 다짜고짜 할 일부터 정해주었습니다. 아빠 마침 잘 왔다. 첫째 재석이 목욕 좀 시켜줘. 아까 전에 밥 먹다 다 흘려가지고 옷 속에 밥풀 들어가고 난리야. 그리고 나서 애랑 좀 놀아주고 중간중간 장난감 어지르면 치우는 것도 도와줘.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이 서방이 집안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애들도 뒤치다꺼리 하니까 자꾸만 어질러져서 얼마 전에 한 소리 들었거든. 아니 요즘 젊은 남편들은 돈 벌어오면서 육아까지 다 해주는데 이 서방은 하나도 안 도와주냐? 능력이 없어서 처갓집에서 생활비 대준 걸로 먹고 살면 염치가 있어서라도 널 도와줘야지. 너무 그러지 마.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사람이라고 처갓집에다 마냥 손 벌리고 싶겠어? 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아빠, 나 이번에 또 청약 떨어졌다. 올해도 집이 정해지지 않으면 또 어머님께 한마디 들을 텐데.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언제 청약이 되냐며 차라리 빨리 팔고 서울에 빌라라도 사서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딸은 자식 둘까지 봤으니 비좁은 빌라보다는 지금의 아파트 큰 평수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나마 청약이 희망이었는데 자식 둘을 낳았어도 자꾸 청약은 떨어지고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가고 그럴수록 금액 부담이 커지니 딸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쥐어 사는 입장이니 저는 딸이 마냥 딱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딱했지만 딸은 딱해하는 아버지가 그저 자기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존재로 보였나 봅니다. 딸이 부탁한 대로 부지런히 애를 씻긴 후 집안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나마 침대에서 둘째를 재우며 스르륵 눈을 감는 딸을 보았는데 좀 눈이라도 붙여라 싶어서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닫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이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시어머니께 쩔쩔매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니요, 이번 청약에도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넣었는데 자꾸만 떨어져서 저도 난감해요. 네, 알죠. 그 사람 힘든 거. 그렇잖아도 얼마 안 있다 정교수 심사 들어가는 거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 집도 엄연히 따지면 아버지 명의라 대출도 맘대로 받을 수 없고 신용대출도 이젠 다 막혔고 죄송해요. 어머님 도움이 못 돼서 딸은 죄인이라도 된 듯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계속 달았습니다. 당장 마음 같아서는 전화기를 빼서 현실을 깨우치라고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딸의 입장도 있었으니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얼추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사위가 정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 전에 대체 왜 그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던지 시어머니께 남편이 정교수가 될 수 있게 뒷바라지해 준다고 약속한 덕분에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터덜터덜 나왔습니다. 짐짓 딸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고 저를 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가게 정리하면서 권리금 좀 받았다고 했지?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혹시 이서방 교수 임용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 누구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란 거 알아. 근데 자꾸만 돈 때문에 교수 임용이 안 되는 게 미안하더라고. 이서방 교수 임용이 안 되는데 왜 네가 미안하냐? 내가 금전적으로 잘 받쳐주질 못해서. 그냥 실력만 있으면 언젠가 교수 임용이 될 거라고 믿은 내가 순진했나 봐. 전부터 어머님이 계속 말했는데도 들어갈 돈이 많아서 모른 척했어. 그냥 이 서방한테 교수는 포기하라고 해. 이제 자식들 생각해서 급여 잘 주는 대로 취직하라고 해. 시간 강사 그거 얼마 벌지도 못한다며. 그걸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 내가 언제까지 너희 생활비를 줘야 하냐? 이제부터 생활비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가게 권리금 주면 안 돼? 2억 받았다고 했지. 그걸로 내가 알아서 다 꾸려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아빠. 제발 부탁이야. 돈을 써서라도 우리 남편 평생 꿈을 이뤄주고 싶어. 아빠도 교수 사위 얻으면 좋잖아. 딸은 자꾸만 정신 못 차리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었고 아무리 딸이지만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꼭 참고 쓴소리하며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나 노후 자금에 보탤 거라 다 내줄 순 없겠다. 너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지. 내 남편처럼 헛된 희망만 쫓다간 내 자식들만 고생해.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맞잖아. 정말로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이제껏 임용이 안 된 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노후 자금이라 못 도와주겠다면 이 집 담보로라도 당장 대출해서 빌려주면 안 돼? 어차피 이 집 놔주려고 산 거였잖아. 딸은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돈을 얻어내려 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잘 되면 너만 좋냐? 그토록 교수 바라고 있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지 않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 시댁에 가서 남편 교수 임용에 필요한 돈 좀 빌려달라 해라. 없다 하면 오히려 염치 없어서라도 너한테 아들 교수 만들 돈 되라고 압박하지 않겠지. 나야말로 염치 없지. 내가 남편 교수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결혼 허락받았는데 결혼했다고 입 닦으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시어머니 얼마나 나한테 배신감 느끼겠어? 솔직히 아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집으로 대출금 빌려서 뒷바라지 해준다 한들 교수 된다는 보장이 있어? 가뜩이나 서울 분양가 올라가서 청약이 된다 한들 이 집 팔 고도 한참 모자랄 텐데 정작 필요할 때 돈 없어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때 생각해. 암튼 나 돈 필요하고 아빠가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일이야. 적어도 아빠가 내 행복을 바란다면. 딸은 생활이 궁핍해지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자 필요한 돈들을 저에게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변해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스럽게 아빠 홀로 두면 걱정된다 며 좋은 남자 만나서 같이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아빠가 어렵게 번 돈으로 신세지고 싶지 않다 며 내 힘으로 모아 언젠가 서울 아파트 마련할 것이라던 윤을 빛내던 딸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에는 돈에 굶주려 아빠의 노후 자금이고 뭐고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는 모습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도 도와달라며 시시때때로 연락을 했는데 항상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도 달래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오죽 힘들면 돈 얘기만 할까 싶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도 나중에 딸이 갚아준다고 하니 잠깐 없다 생각하고 빌려줄까 했다가 그나마 그 얘기를 처남과 의논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반드시 돈을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인호, 이게 안 되겠다. 일단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딸 믿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야. 절대 안 된다. 약해진 저를 말려준 것은 처남이었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계속 연락을 해대며 쇼핑을 하다가 제 옷을 한 벌 사다 주거나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환심을 사려 할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딸이 환심을 사려 한동안 돈 얘기를 안 하니 그나마 살 것 같아 왕래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별일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집안일을 하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버럭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벌써 왔나 하고 시간을 보니 막 1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위가 출강하는 날이었으니 사위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딸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이끌고 아무 말 없이 안방 화장실로 숨겼습니다. 아빠,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괜히 아빠 있으면 나 살림 허투루 한다고 혼나니까. 나 곤란하게 하기 싫으면 절대로 나오지 마. 알았지? 라고 말한 뒤 후다닥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뒤늦게 아차 싶어 현관에 신발을 못 챙겼는데 다행히 사위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모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후진 지역에서 살면 집안이라도 후지지 말아야지. 우리 이 교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안 좋아. 너한테 속아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켰으니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만간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뭐라도 일거리 알아봐서 돈 벌어 올게요. 예, 그것도 우리 이 교수한테. 누가 되는 거 모르니? 네가 그래도 지금 이 교수 안 사람인데 여기저기 허접한 일하고 다니는 거 소문이라도 나봐. 그게 다 이 교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기분 푸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친정아빠 설득해 볼게요. 제가 그래도 잘 말씀드리니까 사위 위해서라면 친정아빠 노후자금이라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니? 친정아버지 노후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겠다는 말에 안사돈의 미소가 번지듯 나타났고 그 말이 바라던 대답이었던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대화 소리에 이끌려 화장실에서 나와 방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딸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벗겨먹어야 속이 시원하려나.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 핑계가 아니라 딸이 주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재차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도 이 교수 사모님 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너 잘 사는 게 네 아버지한테 도움되는 거다. 당장은 네 아버지가 더 밉고 서운하시겠지만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니. 이사는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우리 이 교수 반드시 정교수 만들어야 한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 아빠 딸이기 전에 어머님 며느리이고 우리 남편 와이프예요.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절대 기회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딸은 제가 안방 화장실 쪽에 있어서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못 들을 거라 생각했던지 친정아버지인 제게 계획을 실행시키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갖 정남이가 떨어져 딸의 집을 빠져나온 뒤 딸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면서 딸의 모습을 보지 않으니 저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못 도와주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돈 얘기가 듣기 싫어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안정이 필요한 듯 보였고 조금 육아와 가사에서 자유로워지면 전처럼 현명하고 똑똑한 내 딸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준다고 선을 그으면 딸은 포기할 줄 알았지만 제가 안 준다고 할수록 딸은 제 권리금에 집착했습니다. 급기야는 해선 안 될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간만에 운동을 하며 땀을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딸랑하며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가 싶어 확인하지 않았는데 연이어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러닝머신을 멈춘 뒤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은행에서 이리 문자가 많이 왔어? 알고 보니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예금이 해지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보니 제가 권리금 받은 예금 통장이 해지되면서 돈이 모두 사라졌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찰서에서 마주친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제 돈을 몽땅 가져간 사람이 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경찰들도 난감해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다고 착잡해했습니다. 최인호, 이게 다 사실이냐? 네가 어쩌자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 제가 노후자금을 안 준다고 하니 딸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 서랍을 뒤져 제가 가진 예금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찾아내고 제가 작성한 것처럼 공증된 위임장을 만들어 은행에 가서 대리인이라며 예금을 찾아 자기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제게 예금 해지 문자가 올 줄 알았을 텐데도 딸은 나름대로 일단 돈부터 빼낼 생각이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사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며 학생 혼내듯 딸을 혼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참 뻔뻔스러운 사위였습니다. 딸은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는 공손히 대하면서 제게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부녀끼리 고소 안 되는 거 알지? 나 아빠 돈 필요하고 절대로 돈 다시 돌려줄 생각 없어. 이미 다 나만 아는 곳으로 숨겼어.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우리 남편 교수 되면 다 갚아줄 거야. 고소가 왜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는 된다. 너 정신 좀 차려라. 대체 어쩌려고 그래? 어떻게 아빠 통장에서 멋대로 돈을 빼낼 생각을 해? 그거 아빠 노후자금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내 남편 교수 임용자금에 기어코 쓰겠다고? 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해야지. 출가회인이라는 말 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식구 잘 사는 게 우선이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 돈이 필요했어. 저는 허탈감에 모든 할 말을 잃었고 이 장면을 본 경찰들마저 딸에게 한 소리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딸을 고소할 수는 있었지만 친족 쌍도리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현실적으로 돈을 잘 달래서 받아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딸은 그야말로 돈을 가져간 뒤 제게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사위와 안사도는 딸을 앞세워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사위는 사람 좋은 척 죄송하고 미안하다 며 경찰들 앞에서 인사했는데 나가서는 딸과 함께 싹 안면몰수하며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이렇게 강탈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차올라 눈앞에서 사위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내 딸보다는 일단 사위와 대화를 먼저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집 근처로 올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위가 스승이 만나주지 않을 게 뻔했고 한동안 저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집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진을 치고 기다리다 겨우 사위를 붙잡아 카페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위를 따로 만나기로 했지만 딸에 비해 사위는 너무나도 멀끔하게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위는 정작 저를 만나니 시큰둥하며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다리 한쪽을 꼬고 물었습니다. 저 바쁜데 왜 보자고 하셨어요? 자네, 좋은 말할 때 내 돈 돌려주게. 경찰서에 왔으니 얘기 들었겠지? 전 몰라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녀 사이에 돈이 없어진 걸 제가 왜 개입해야 합니까? 자네 끝까지 이러면 재미없을 거네.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모든 얘기 다 쏟아내면 학교에서도 가볍게 여기질 않을걸. 사회생활 이미지도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자네 교수 꿈은 포기해야 될 거야.
이래나 저래나 교수 안 되는 거 마찬가지라면 주머니라도 든든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야말로 딸이 그렇게 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는데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십니까? 채희가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기어코 내 돈을 안 돌려주겠단 말이지.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안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참, 이참에 지금 있는 집도 제 명의로 돌려주십시오. 저 아버님 못 믿습니다. 일단 아버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청약 넣기도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참 염치 없고 뻔뻔하네. 자네가 왜 이제껏 교수가 못 됐는지 알 것 같아. 자질 없는 사람에게 뒷바라지 해봤자 소용없지. 설사 교수가 되더라도 오래 못 갈 거야. 그리고 지금 사는 집 명의를 달라고? 얼굴이 도대체 몇 겹인가. 채희가 내 돈을 강탈해갔는데 그 와중에 집 명의를 바꿔달라는 소리가 나오나. 서희는 뻔뻔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딸 명의로 해달라고 했고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채희가 집 욕심을 부리지 않던 시절에 제 이름으로 집을 산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딸 덕분에 아파트 명의를 딸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신이 한 수였다고 느꼈습니다. 서희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해서 카페 위치를 알려주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손주들, 그리고 안사동까지 모두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집 보내기 전까지 키워준 정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깟 돈이고 뭐고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는 듯 남편에게 속닥속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보기 싫어서 눈을 질끈 감고 딸과 인연을 정리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말한다. 2억 돌려줄 것도 아닐 것 같으니 그걸로 다시 시작하는 대신 내 집은 내놓고 나가라.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딨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가요? 일단 급한 불 끄고 나서 다 해결해 줄게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곧 임용심사인데 이번에 돈을 써도 안 되면 나도 포기할게. 그땐 남편도 어머니도 포기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널 못 믿겠다. 그만하자. 애틋한 무남동녀 딸이었기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고 돌봐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진다. 너는 내 아비로서의 사랑을 2억에 내동댕이 친 거나 다름없다. 당장 쓰실 돈도 아니면서 2억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야 해요. 그럼 이 집 담보로 2억 빌려서 돌려드릴게요. 대신 이 집 제 명의로 바꿔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대출금도 다 감당할 테니 원래 약속한 것만 지켜주세요. 아빠가 원래 한 약속이 뭐냐? 난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좋게 좋게 푸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빠 우리 애들 예뻐했잖아요. 손주 재롱 보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협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조? 너는 국문과 나온 애가 단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외로워도 상관없으니 더 이상 너랑 어떤 일로든 얽히고 싶지 않다. 니들이 자발적으로 못 나가면 내가 나가게 해주마.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살아보거라. 어차피 명의가 내 것이니 니들이 안 나간다고 내 맘대로 못하겠냐. 딸은 청약이 계속되지 않았고 분양가는 비싸서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도 엄두도 못 낼 상황에서 결국 지금 집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딸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보았는데 잠시 동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저도 딸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딸은 점점 더 저와 멀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가진 것 다 잃었을 때 외면당할 게 뻔히 보였습니다. 딸과 가족들은 절대 집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그들이 쫓겨날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강제 퇴거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그때는 딸 가족을 내보낼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괘씸해서 매물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딸 가족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손주 2명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다시 거뒀습니다. 어찌되었든 딸에게 주려던 집이었기에 실수로 인해 내쫓더라도 자립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주택연금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나름 아량을 베풀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온갖 악담을 퍼붓고 등을 돌렸습니다. 딸보다는 사위와 안사돈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안사돈에 대먹지 못한 교수 아들 자랑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딸과 손주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대자보나 인터넷에 그의 못된 행동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위는 교수 임용심사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뿐인 딸과 연락을 끊었고 딸이 그 집에서 나갈 능력이 없으니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살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아예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딸이 기르고 싶어 했던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니 자식에게 정을 주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운들 그 사랑에 보답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